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 오늘 아침 여야 반응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굴종 외교, 종속 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입만 열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데 안보만큼 중요한 실용적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한가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나타낸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이후에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침략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와서 때려도 된다. 아무렇게나 유린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어느 역사에도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짧은 기념사를 통해서 좀 서운했다고 그럴까? 전례하고 좀 다르다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일본은 사실 3.1 운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도저히 합리화될 수 없고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은 과거사 문제도 얘기를 하고 미래도 얘기하고 그 균형을 잘 맞춰주는 기념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근데 어저께 그 한 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별로 배려를 잘 하지 못했다. 본인은 아마 짧고 굳게 한다라는 것을 아마 거기 방점을 찍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설을 보면은 짧은 것을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은 거 좋아요. 네. 저도 짧은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짧아도 그 균형과 배려는 맞춰줘야 되고요. 그날의 그 역사적 맥락은 읽어줘야 되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어저께 좀 여러 사람들한테 대단히 부족해 보이고 섭섭한 기념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균형과 배려가 빠져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 여러모로 3.1절 기념사는 매우 중요할 텐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을 해야겠죠. 사실은 조선 후기에 특히 고종 체제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특히 좀 일부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고종이나 명성황후를 반일의 상징으로 만들고 이런 역사적인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글쎄요, 정말 국왕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열심히 했는지 살펴봐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관 파천 가서도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정당화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3.1운동이 벌어진 지가 지금 104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일에 성공했죠. 네. 사실은 구매력 기준으로 GDP가 일본은 앞선 지가 한 2, 3년 됐고요.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보다도 사실은 더
분명한 방법으로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고 또 그런 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4년 전에 3.1운동을 기념하는 날 반드시 과거에만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국제 형세 자체가 북중러가 더 우리에게 현존한 위협이지 지금 일본을 더 직접적이고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분명한 것은 북중러하고 한미일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어디까지 계속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과거에 묶여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거사 문제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일본을 이런 자리에서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자들을 좀 보듬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위안부 관련한 협정을 맺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거를 다 원천 무효화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돈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화해와 치유 재단도 해산시켜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해결이 됐나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거 시원하게 이 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 재단도 해산하고 했습니다만 네. 임기 5년 동안 무슨 해결을 봤어요? 예. 무슨 사죄를 받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대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이 투영된 것이 어제 3.1전 기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럼 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외교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승자니까 일본한테 손을 내미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념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로 봐서는 일본과 우리는 협력해야 될 파트너임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은 북한을 위시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이지 지금 일본하고 어떤 척을 져갖고는 이 국제 정세를 풀어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과 우호를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거사에 대한 메시지가 좀 빠진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계속 남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과거사 문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하고 또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를 부정하는 멘트가 나와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고 반성을 진짜 하려면은 일본 국민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태도 전환이 필요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뒤집는 반성하고 바로 돌아서서 이를 뒤집는 이런 멘트가 더 이상 정치 지도자나 그쪽 사회에서의 지도자급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놔야 진정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이 나올 때까지 우리 지도자가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은 협조해야 되지만 네. 이 부분까지 손을 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우리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어저께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의 그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뭔가 좀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뭐 그런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아마 미국 쪽에서의 압력이 만만치 않죠. 미국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미일이 같이 가는데 한일 간의 갈등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것을 직간접으로 압력을 세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미국에 가서 고자질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탠스를 가지고 미국에도 얘기하고 일본에도 얘기하고 이러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한일 정상회담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죠. 네. 사실은 뭐 어제가 3.1절이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일제로부터 탄압받았던 일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 북한 핵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일 것이고요. 소위 얘기하는 G2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관계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뭐 국제 관계라는 것도 사람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뻔하거든요. 너는 어느 쪽에 쓸 거냐? 너의 입장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북중러 쪽에 쓸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할 점은 분명히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 정권에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너무 과거에 묶여서 조금의 진전도 없이 네. 여러 가지 양국 간의 반감만 높아지는 형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국면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1절 기념사 내용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어떤 당내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드러나면서 친명 비명 간의 갈등 표면화되고 좀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묶었습니다. 이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부결됐으니까 실패한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천권을 확보하거나 당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면 찬성을 했었어야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패만 다 들킨 것이고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당원들과 그 의원들과 지도부에게 보여준 것이고 게다가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배신자라는 당내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일부 의원들이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경선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경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제. 말하자면 지금 현 체제. 이게 가급적 협조적인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 달고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이른바 친명계 입장에서는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당권,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이 좀 너무 험해요.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또 박주민 의원 얘기 쭉 들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표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 논란이 됐던 두 표를 하나는 부표로 가고 하나는 무효표로 가고 뭐 이렇게 의장이 말하자면 이 의장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두 표는 무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39대 137이고 무효와 기권을 합하면 21표입니다.
이 표의 해석을 잘해야죠. 네. 이걸 지금 뭐 역적이네, 배신이네, 반란이네 이렇게 보고 공천권과 당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간신적 행태입니다. 그날에 있었던, 월요일에 있었던 이것을 잘 읽어야죠. 이 말하자면 가표를 던진 의원도 있고 무효와 기권을 한 의원도 있고, 그리고 137명의 부결표 중에도 이번은 부결을 해주는데 다음번에는 못한다라고 네. 하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합하면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읽어야죠. 네. 이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러면 우리가 당을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역적이고 반란이고 배신이고 뭐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보고 지금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때려잡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반성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탈표가 이재명 대표, 지도부, 또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향후 검찰이 또 체포영장을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속영장.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음 체포동의할 때는 아예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 방식이거나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주장 자체는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비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표결 중에 법률 개정안 같은 거는 뭐 기명 투표를 합니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것은 비밀 투표로 행해지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근본이죠. 그게 그 표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뭐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다, 뭐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런 레토릭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만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게 표심으로 40여 표 정도 가까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점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그 부결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나선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오면 아예 투표 자체를 보이콧해서 무산시키겠다든지 하면 이거는 투표제도 내지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냥 뭐랄까요, 완력을 이용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외에는 뭐 그 주장을 그냥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상징인 국회에서 제1야당 내에서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크나큰 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김용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론으로 우린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낙인이 찍힐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방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차 만약 체포 동의안이 이제 뭐 세트로 소환 뭐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영장, 체포 동의안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절차를 다시 4월이나 5월 중에는 3월이나 4월 중에는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역적, 반란, 뭐 배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친명 쪽에서 채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론 채택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금방 쭉 설명한 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에요. 네. 그 투표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느님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건 투표 거부, 투표 보이콧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투표 보이콧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친명 쪽 의원들이 이런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역적 반란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충정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 거부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민주당이라는 이 당은 정말 민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당이구나라고 욕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친명이라는 핵심 의원들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무 정보도 없었고 아무 판단도 없었고 의원들한테 일사불란 단일 대우만 얘기를 했지 의원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불안해하고 앞으로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예. 앞장서서 계속 소리만 고래고래 단일 대우 일사불란만 외치다가 이거 지금 혼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국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지금 제일 나쁜 선택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투표 보이콧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 대표 방탄에 나선다는 그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돼야 일단 표결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169석을 갖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과 항상 행동을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뭐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175석에 이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일치 단계에서 우리 투표장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제적 의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그냥 표결까지도 못 가고 뭐 무산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거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영장 심사를 제대로 받아보라는 기회를 만들어줄 뿐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 강경파 내지는 주류의 주장을 보면 지금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내내 임시국회를 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를 개원한 이후로 지금 만 6개월이 넘도록 계속 회기를 이어왔는데 올해도 계속 임시회의를 열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법원의 영장재판을 못 열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앞서 제가 이게 제1야당의 주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예요. 법치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 평등하게 재판을 받아야죠. 영장도 재판이고요. 근데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되면 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회기 중에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기를 잡고 비회기 동안은 영장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뭐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건데 그 당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팬덤의 상태를 보면 당원들이 특히 이 팬덤의 주류가 지금 개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한 40명 정도의 리스트에 관여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공천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명이
어떻게 찍었는지 투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중에 저도 그 리스트를 봤는데 저는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친명인데 왜 들어가 있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완전히 정말 마녀 사냥도 이런 마녀 사냥이 없습니다. 이런 공천을 하겠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해서 예.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순간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되는 거고요. 네. 월요일 날에 이게 만약에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면은 당의 지도부는 왜 이런 서프라이즈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결이 나왔는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알아보고 소통이 필요한지 결단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화, 수, 목 오늘까지 돌아가는 행태는요. 그거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큰 거예요. 그날 그 무효표 두 장 논란이 됐던 두 장을 보면 얼마나 부자를 쓰기가 싫어하는가가 그 표에 읽혀집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부자를 못 써서 그러겠어요? 부자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부자를 쓰기 싫은 심사를 읽어가지고 네. 지도부가 소통이 필요한지 결단이 필요한지 결정이 필요한지를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요. 총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날 투표를 그렇게 했던 것도 중도층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이분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고민을 해야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표결 있기 전에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의원이 뭐 일부 보도는 실명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의원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비명계의 어떤 바람을 전하는 메시지였을까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틀림없이 기독교에 굉장히 심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읽었겠죠. 그런데 뭐 그게 다른 의원들한테 공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의원은 그 마태복음 그 27장 거기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절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깁니다. 예. 다른 장에 비해서 예. 2-3배 정도 긴 절이거든요. 그 중에서 그 핵심되는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이 대표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것이 다른 의원들한테 어떤 공감을 줬는지는 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만약 이탈표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한 30여 표가 넘잖아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결을 했을까를 지도부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음 달로 예정되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예. 선거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뭐 원내대표 선거가 조만간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원내 구성이 친명 몇 명, 비명 몇 명 이렇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물론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양측 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도 각 진영 간에 단일화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 대표주자 1명, 네. 비명계 대표주자 1명 이렇게 선거 구도가 짜이게 되면 현역 의원 중에 친명계가 169명 중에 몇 명인지 뭐 비명계가 몇 명인지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겠고 새 대결 양상을 띠게 되면서 당대표 선거는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만 뭐 새로 당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임시전당대회에
그 선거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여쭤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별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별 말씀 없으신가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강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강연 준비하기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요. 이제 3월, 4월 중에 강연 일정이 굉장히 꽉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친명 핵심에서는 나올 만한 분이 별로 없었고 나올 만한 분은 거부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실명을 혹시 실명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투표 결과를 보고 예.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친명을 표방하는 후보는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친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선거 이후로 아마 기획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5월에 원래 있기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당겨질 수도 있고요. 4월 아닙니까? 5월입니까? 원래 5월에 하는데요. 예. 지금 박홍근 의원이 사실 이번에 보면 원내대표로서 판을 잘못 읽었거든요. 지위를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박홍근 의원도 조기에 물러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원내대표 선거의 판이 조금 달라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사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태가 민주당에 벌어지면 네. 사실은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또 신뢰하는 친명 쪽에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하고 지금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구도를 짜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이번에 나온 이탈표보다도 현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부표를 던진 분들 중에도 지금 138표로 돼 있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도 이번에는 부결을 해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이 대표가 결단과 결정을 해라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걸 대충 얼추 합하면은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마지막 연설회죠. 마지막 연설회가 있고 내일은 마지막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 날인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판세가 어떻습니까? 판세는 거의 이제 그 당원들이 누굴 찍을지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2강 2약의 구도라고 봤는데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1강 3중 내지는 1강 3약의 구도가 굳어지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좀 스포츠 경기나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역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가 예.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런 역전의 가능성은 크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차에 끝날 가능성도 저는 5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역동성 떨어진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2강으로 칭했던 후보 한 분이 캠페인을 그다지 성공적으로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캠페인의 방법이라든지 그 던지는 메시지가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 임팩트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이게 그 항상 보면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 지지율보다 당원 투표를 막상 해보면 네. 쏠림이 약간 더 심하거든요. 과거에 그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대선의 당내 경선 때도 그렇고 보면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 10% 차이가 나면 당원 투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물론 예. 이제 3월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만 3월 7일까지 일종의 투표는 계속되기 때문에 네. 며칠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큰 이변은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런 판세를 안철수 후보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동안에 없었던 약간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늦었어요. 예. 많이 좀 늦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기회는 그때 실기했지만 정무수석이 노타의 차림으로 국회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예. 정무수석을 나무랬어야죠. 예. 이번에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늦었습니까? 많이 늦었죠. 벌써 그게 2, 3주나 됐기 때문에 네. 그때 실기한 것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의 하락을 재촉했다고 봐야 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예. 뭔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한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비춰졌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가 봐도 이게 내일 모레부터 투표인데 네. 저런 메시지 물론 이제 저게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실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른바 친윤 쪽의 표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또 그렇지 않은 표도 많거든요. 근데 그 소위 비윤계 쪽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그 표가 다른 3명의 후보로 다 흩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양상이 조금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대로 굳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그 이 선거 경선 초기만 해도 사실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면서 좀 역동성이 많이 더해졌고요. 네. 어느 정도 활약을 할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천하람 후보의 신선한 바람은 물론 있었는데요. 천 후보가 그 신선함에다가 플러스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천 후보도 뭘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 후보가 사실은 저거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뭐 황 후보는 예상 외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울산 땅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한계를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하여튼 여의도 정가에서 보고 그 여의도 정가의 관측에 제가 대부분 동의합니다. 결선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천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좀 약간은 좀 멀어져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후보가 아무래도 아까 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 1강, 1중, 2약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위에 있다. 그 세 가지 표현을 신문에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